자, 음, 여기 연민에서 불쌍히 여김은 안쓰러움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깨달음. 몰랐던 걸 새롭게 알게 되는 거죠. 깨달음은 새로운 인식, 새롭게 뭔가를 인식하는 거. 자, 자아 성찰의 태도와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제목,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가 제목입니다. 보죠. 앞에 내용이 있었을 텐데 다 빠진 거고.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그랬는데, 자, 거리를 유지했던 거죠. 거리를 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이 확 바뀌네요. 알았습니다. 아이, 저것도 진짜 꼬맹이. 야, 얘들아. 여기 보세요. 계속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여러 개 마음을 여러 개의 마음을 읽는데 오래 걸렸습니다는 결국 오래 걸렸지만 알았다는 얘기겠죠?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몰랐던 걸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나무에 대해서 몰랐다가 시간의 경과로 인해 그 나무에 대해서 새로운 걸 알게 된 거죠. 깨달은 겁니다. 그 몰랐을 땐 무지하다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지식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어떤 편견이죠?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는 선입견, 편견 때문에 형이 되는 그 나무로부터 나는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곁을 멀리서 비록 멀리지만 스쳐 지나면서 두 가지 어떤 거?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 그 전에 몰랐던 것. 외로웠을 것이라는 것.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자,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아.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거. 근데 그걸 통해서 근데 그러느라고 너무 외로웠을 걸. 근데 외로운 건 또 몰랐을 걸.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된 거고요. 그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곁으로 누가 간 거겠어? 나가. 여기는 지금 아직까지는 멀리 있지만 뒤에 부분 나오는 건 결국 그 복숭아 나무 곁에 나가 함께 있는 내용으로 그 거리가 줄어드는 내용은 안 났지만 그 나무에 대한 이해, 수천의 빛깔, 그로 인한 외로운 처지였음을 알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 정도입니다. 깨달음을 다루는 시들은 워낙 많아서요. 자, 기타 개념은 형상화는 뭐냐면 여기 나오는데
작품 자가 말하는 바를 작가는 언어나 눈에 보이는 사물을 표현 기법을 통해 드러낸다. 드러내는 건데 형상화는 그 에, 형상적이지 않은 걸 형상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뭐냐면 추상적인 걸, 그리고 관념적인 걸, 을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때 오감으로 인식할 수 없는 그것을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 단순하게 여기 하나의 사례만 나왔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문학은 형상화입니다. 다시. 모든 예술은 형상화예요. 유진이는 줌으로 들어와 있고, 승혁이는 좀 연락이 안 돼. 아유, 맞, 윤지, 미안. 자, 그래서 여기 형상화라는 건, 형상화라는 건 감각적, 구체적이라고 먼저 쓸까? 단어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고, 구체적,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걸 우리가 형상화라고 합니다. 자, 추억은 기억이잖아요. 근데 기억이 뭐 한대요? 뒷걸음질 쳐 사라졌대잖아요. 추억이라는 기억이라는 건 관념적인 거잖아. 마치 살아서 걸어서 움직이는 사람처럼 표현했다는 점에서 형상화인 거죠. 또 뭐야? 운명이라는 것도 추상적이죠? 지침은 바늘의 방향이죠. 나침반의 방향. 운명을 바꿔놨다를 운명이 마치 나침반의 바늘을 가지고 있는 듯이 표현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죠. 이해가 될까? 형상화는 나오지만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선지를 골라서 답을 고를 때 큰 거리낌은 없어요. 모든 예술 작품은 형상화입니다. 잡아봐. 그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기쁜 마음이 있는데 기쁜 마음은 추상적인 거죠. 그것을 몸동작으로 형상화하면 무용이 됩니다. 네. 기쁜 마음을 소리로서 표현하면 음악이 되고요. 오케이. 기쁜 마음을 컬러로서 색칠을 하면 미술이 되죠. 기쁜 마음을 언어로서 표현하면 문학이 됩니다. 그때 표현한다라는 것 공통된 거 다 뭐예요? 형상화. 감각적으로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거. 형상화는 그래서 그게 핵심. 예술의 그런 장르의 차이는 뭐다? 소재의 차이일 뿐이다. 표현 수단의 차이. 형상화는 공통적인 거. 수상적인 걸 구체적으로 바꾸는 거. 자, 초월적 존재 하면 보통 신, 절대자 정도. 이 시는 광야인데 현재 눈이 내려서 겨울이에요. 네, 매화가 폈습니다. 매화는 봄에 피는데 어디선가 봄이 올 것 같은 징조를 느껴요. 향기를 통해서. 그러한 판단 때문에 내가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여기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뿌리는데 뿌려라는 뭐죠? 명령이죠. 명령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한테 하는 겁니다. 이건 바보 같은 명령이에요. 동광아, 열심히 공부해라. 이건 자연스럽지. 동광이가 스스로 거울을 보죠. 동광아, 열심히 해라. 이거 이상하지. 그럼 자, 정신, 자, 어쨌든 말.
그런데 이 명령은 뭐뭐 하고 싶다보다 좀 더 강한 소망을 드러낼 때 명령을 쓸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강한 의지, 소망. 뭐 씨를 뿌리겠다라는 의지. 씨를 왜 뿌리죠? 대화. 그래서 뭐가 오기 때문에 아마 요 향기가 없었으면 계속 겨울이라는 모습만 확인됐으면 씨를 안 뿌렸을 겁니다. 니는 뭐니? 니 그러하니. 그래서 뒷부분은 결과, 앞부분이 근거. 비록 겨울이지만 봄이 올 것 같아서 씨를 뿌리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씨가 뿌려지면 봄이 오면 뭐가 될까요? 계절이 바뀌어서 봄이 오면 씨가 피어나겠죠. 뭘로 피어나요? 노래로 피어나죠. 장미 씨를 뿌리면 뭐가 피겠습니까? 나중에 노래 씨 뿌리면요. 오케이. 그래서 그 다시 천고의 뒤에 천고는 오랜 세월 뒤에 반드시 백마 타고 오는 초인 자체가 울트라맨이에요. 울트라가 초잖아, 초. 울트라맨입니다. 여기는 후손, 어떤 민족의 지도자 있어. 이 광야에서 목노아 부르게 하리라. 무엇을? 뿌린 씨가 뭘로 자라겠어? 노래. 자, 그래서 여기 피어난 내가 뿌린 씨가 피어난 노래를. 이때는 계절이 언제겠니? 당연히 봄이겠죠. 지금 여기는 굳이 구분하자면 현재, 여기는 미래. 그래서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 현재 겨울인 이 장소에 이 씨를 뿌리는 행위는 현재 이 겨울을 대하는 자세인 건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노래에 씨를 뿌리는 행위는 내가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뭐뭐 하리라도 이거 의지예요. 내가 부를 게 아니라 남을 부르게, 그래서 그 노래를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미리 뿌리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죠. 가난한은 왜 가난하니까요? 가진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한테. 내가 가진 모든 것이라고 해봤자 가난한 씨.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 그거를 누굴 위해서? 남을 위해서 주는 거죠. 이거 중요합니다. 자기 희생의 의지로 현실 극복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작가 누구야? 육사. 오케이.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현재 겨울인 상태는 언제겠어요? 일제감독. 그럼 매화향기는 아마 광복의 징조 같은 거겠지. 됐니? 추워? 조금 이따 끌게요 그러면. 자, 넘어가 봅시다. 근데 여기에 초월적 존재라고 하기엔 좀 너무 과해. 얘가 요 사례로 나온 건데 단어 자체가 초월적 사람이란 뜻인데, 초월적인 인물이란 뜻인데, 이거보다는 신을 의미하는 게 나오는 게 더 좋은데. 혹시 그거 남신이즈 유동 박시봉방 내가 했었나? 주소 형식의 남신이즈 유동 박시봉방. 나의 어리석음과 슬픔에 눌려서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 그치?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죠? 15만. 응. 아, 15만. 뭔 소리야. 그런데 그때 나는 내 인생을 내 뜻과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것인 줄 알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몇 페이지? 13페이지?
거기 13페이지 내가 밑줄 쳐줬다고. 뭐라고? 나를 이것들보다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것. 기억나? 어, 기억납니다. 나를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것. 얘가 뭐야? 운명. 혹은 절대자. 신이 나를 지 멋대로 끌고 가니 내가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수밖에. 이해됐니?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이 오로지 내 탓인 것만은 아니라는 걸 드디어 인식하게 됐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진정되는 거죠. 네, 그 시였습니다. 이때 얘네가 뭐라고 볼 수 있다고? 얘가 초월적 존재라고 볼 수도 있다. 신이라고 해석해도 나쁘진 않다. 절대적으로. 자, 다시 갑니다. 연민 됐고요. 우리 이런 거 하고 이제 문제도 풀 겁니다. 20페이지 갑시다. 이상 괜찮아. 진짜요? 아니 이제 배웠는데 당연히 틀리면서 배우는 거지. 자전거 맨 처음에 배울 때 무조건 잘 타니?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지. 물 먹으면서 수영 배우는 거예요. 많이 먹을수록 자, 몸에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아니, 몸에 좋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틀리면서 배우는 겁니다. 자, 이상향. 향은 세 개란 뜻이죠. 저는 뭐예요? 이상형이죠. 야, 뭔 소리야? 잡아봐. 이상한 형 아닙니다. 자, 이상과 현실의 괴리. 괴리는 거리감. 동떨어진 겁니다. 제목은 꽃덤불. 자,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 지금의 하늘입니다. 자,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니. 음, 여기는 아직 부정적 현실. 이게 뭐냐면요. 알아두셔야 될 게 완전히 똑 떨어지는 작품인데요. 어떤 거냐면 자, 1945년에 해방이 됩니다. 음, 해방이라는 건 너무 좋은 거죠. 간절히 바랬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50년에 전쟁이 일어나요. 6.25 전쟁이. 근데 이 작품은 요 시기에 써졌다고 생각하면 돼. 나가 처한 현실은. 그런데 우리가 해방이 되고 이 해방은 정말 간절히 원했던 때 아니야. 자, 여기를 1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렇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해방이 됐으면 아주 좋겠는데 남북으로 분단되기 직전이었다고. 신탁 통치하면서 위에는 소련이 밑에는 미국이 하면서 대단히 민족끼리 혼란한 시대였다고. 여기를 우리가 해방 이 시기를 해방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때가 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여기를 2번이라고 해보죠. 자, 그래서 여기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 이거는 1번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무 바라던 대로 왔죠. 근데 이게 완벽하게 바라던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니라 아직도 겨울밤 추운 달인 거야. 아직도 혼란한 거야. 뭐가 됐으면 좋겠어? 겨울이 아니라 이제 완벽한 봄이. 그리고 밤이 아니라 해가 뜨는 아침. 그래서 찬이 오는 봄엔 아직 왔니 안 왔니? 안 왔습니다. 미래 상황. 분수처럼 쏟아진 태양을 안고. 자, 봄과 태양. 그 따뜻한 태양, 따뜻한 봄에 꽃덤불, 꽃이 무성히 피어난 모습을 꽃덤불이라고 한 거예요. 아득히 안겨울라. 자, 의지, 소망,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
기대를 드러내는 겁니다. 잘 될 거야. 하지만 어때요? 5년 후에 전쟁이 터지고 말죠. 전쟁이 터지기 전에 쓴 시입니다. 그걸 모른 채.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네. 자, 그러면 이상과 현실의 괴리란 뭐냐? 현재 상황에서 바라 원하는 추구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 부정적인 현실 완수 못한 현실에서 화자는 무엇인가를 추구하는데 현실과 다른 점은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면 이상과 현실의 괴리다. 자, 일단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나타나려면 바라는 바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현재 어때요? 이렇게 되기를 바라죠. 근데 현재는 어때요? 아직도 겨울밤 달인 겁니다. 그래서 아직 괴리된 상태. 하지만 희망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희망은 노래하는 작품입니다. 자, 자연의 섭리. 섭리는 다른 말로 이치. 뭐 원리라고 해도 되고요. 법칙 뭐 이런 거. 자, 지고 있다. 현재입니다. 사랑이 지고 있어요. 제목은 낙화인데 본 적 있니, 시? 주문을 받습니다. 그래? 여기 초반에 어떤 내용이 없긴 한데 분분한 낙화, 꽃이 나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요거는 어디서 들어봤지? 이게 역설적 표현의 대표적인 인데 결별은 이별이란 뜻이고요. 자, 결별은 마이너스적인 건데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설이란 뜻입니다. 낙화를 뭐라고 표현해? 낙화는 축복이야. 어쨌든 지금은 가야 할 때. 지금 어떤 순간이야? 현재 시제? 현재 시간대 꽃이 지는 때. 꽃이 떨어지는 건데 사랑이 진대. 아우 팔이야. 아 팔이 아프다. 자,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가을을 향하여 녹음을 향해 가을을 향해 나의 청춘은 지금 꽃답게 죽는다. 자, 청춘이 죽는다. 사랑이 진다. 머릿속에 상상이 될까? 격정은 격렬한 감정. 일단 갑시다. 헤어지자. 권유. 청유형이죠. 감정. 헤어지자는 청유인데요. 이별을 거부해요. 수용해요. 이별의 수용.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의태요. 무엇을 향해서 꽃이 지는 겁니까? 자, 이 문장이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읽으면요. 한 줄 읽으면 향하여 지는 겁니다. 뭘 향해? 무성한 녹음은 어, 푸른 잎의 그늘. 그래서 여름의 계절감을 드러내요. 녹음이란 단어는 고전 시가에서 나와도 여름입니다. 그럼 뭘 향해서? 가을을 향해서 죽는다고. 지금 현재 시간대 여름 아니죠? 그러면 향하여니까 가을을 향하니까 가을도 아닙니다. 이렇게 갈게. 지금 이걸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의 사랑, 나의 이별, 샘터에 물고 있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이렇게 나오는데 볼게. 음, 봄에 꽃이 폈겠죠. 맞아, 안 맞아. 인간엔 이건 사랑인 겁니다. 이자 청춘. 매칭이 이렇게 돼요. 봄이 그래서 쭉 가는데 요 중간에 낙화. 꽃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은 이걸 뭐라고 얘기해? 이별. 꽃이 지는 걸. 결별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해요?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이 순간을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죠. 뭐라고?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데 이 꽃은 뭘 향해서 핍니까? 여름이라는 계절의 녹음을 향해. 쏘리. 그리고 가을이라는 때 녹음과 열매가 맺는 걸 향해서 져요. 인간은 어떻게 돼요? 이러한 이별을 통해서 영혼이 왜 죽어? 맨 끝에 뭐라고 했어? 영혼의 성숙. 영혼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이별을 통해서. 매칭 됩니까? 이 관계? 그래서 보세요. 꽃이 지는 자연의 현상 속에서 인간의 이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있는 거죠. 이건 자연의 섭리잖아요. 꽃이 폈다가 꽃이 지고 나와서 열매 맺으니까. 잘 보세요. 근데 꽃이 지지 않으면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이해되죠? 이 과정은 그래서 결별은 왜요? 슬프기 때문에. 축복은 왜 축복이에요? 그를 통해서 성숙해지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는 지점에서 성숙. 지금 당장 헤어진다는 점에서 슬픔. 그래서 이게 역설적 인식이 가능한 겁니다. 낙화에 대해서, 이별에 대해서. 이해됐죠? 이게 왜 자연의 섭리인지 알겠니? 이런 작품을 우리가 또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런 작품을 관조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꽃이 지는 모습을 물끄러미 관찰하면서 차분하게 슬프지만 담담하게 그 상황을 관찰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의미를 파악해내고 있는 거. 관조적인 작품입니다. 자, 굳이 보자면 요거 하나만 더 구체적으로 좀 보자면 워낙 유명한 시여서 보면 낙화, 지고 있다, 진다 이런 부분들이 하강적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꽃이 진대죠? 의인법 쓰였죠. 꽃잎이 흔들리면서 떨어지는 거 손길을 흔드는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아름다운 시예요. 그리고 이 작품의 특징은 멈지고 있다,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형 시제를 사용해서 머뭇는다. 그래서 현장감, 눈앞에 마치 꽃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씨가. 그래서 요 자연과 인간을 유사하게. 이럴 때 자연과 인간이 대비된다고 하면 되니 안 되니? 대비되지 않습니다. 유사한 의미로 대응되고 있어요. 자연이 일반이 가치는 이치나 변화 과정. 자연의 일반의 속성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의 삶의 태도와 연결짓는다. 자연 속에 나타난 현상을 인간과 연관될 때 자연의 섭리라고 합니다. 조금만 더 가볼고 쉽게.
대상과의 교감과 조화. 교감은 교장 선생님 밑에 레벨이죠. 농담입니다. 자, 교감은 여기 교감. 필요한데. 다시 해주시면 안 돼요? 됐어. 자, 안 돼요? 그 대상과 소통하는 거예요. 교감. 감정을 교류, 감정과 생각을 주고 받는 게 교감이죠. 교장 선생님 밑에. 오! 자, 그 얘기였어. 그런데 근데 우리가 대상과 교감한다 할 때 그 대상은 사람이면 이렇게 주고받는 게 가능하겠지만 사람이 아닌 자연물일 때에도 그 대상과 나가 교감한다고 표현하기도 하거든. 네. 그럴 때 실제로 말을 주고받지 않는데도 교감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시 속에서 자연물과 교감하는 건 이때 교감은 어, 대상의 의미를 알아채게 되면 우리는 교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 네. 대상을 인식하는 거죠. 그 진정한 모습을. 자, 제목은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봅시다.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내 눈과 귀, 내 감각 기관을 두껍게 채우는 동안 두껍게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하루살이들처럼 전등에 부딪혀서 바닥에 새까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못만 있을 것이다. 못만 있을 뭐가? 그 울음소리들이.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은 음, 문명의 이기. 이기가 무슨 뜻인지 아나? 이로운 도구.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으로 인해 자, 그것이 그렇게 채우는 동안 그 울음소리들은 너무나 단단한 벽에 놀라서 이 단단한 벽, 그 소리들이 벽에 부딪히는데 이 벽은 어, 나의 무지한 상태. 뭐로 인해서 무지해? 무감각한 상태.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왜? 나는 온통 어디다 정신을 뺏겼어? TV 매체에 정신을 뺏기는 바람에 아무것도 안 들렸던 겁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그 소리들이.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되돌아갔을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추측하는 거예요. 흙에 밤공기를 들이시니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 이때 조금은 환해진다. 허파가 환해지는 걸 어떻게 알아? 여기 그 울음 소리들. 그러니까 를 인식한 거지. 환해진다는 그래서 뭐겠어요? 음,
그 대상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거지. 무지한. 우리 무지하다는 걸 빛으로 얘기하면 무명의 상태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식, 이치에 대해서 밝아진 거지. 그래서 그냥 교감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실제로 그 소리들과 주고받은 건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알게 된 거지. 잠깐만 쉬었다가 네. 얼마 하지 않지 않았니? 예, 식당. 맞다, 맞다, 맞아, 맞아. 우리 승혁이는 어떻게 된 거야? 들어오지도 않았고. 했는데 둘다 Recording in progress. 자, 대상의 속성. 이거는 뭐 속성은 특징 같은 건데 제목은 뭐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시 자체는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도 살아봐야지 의지를 다지는 건데요. 너도 나도 공이 되어 떨어져도 튀는 공이 되어 공처럼 살아보자는 거야. 반복을 통해서 의지를 다집니다.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공처럼 탄력의 나라의 왕자처럼 공을 탄력의 나라의 왕자라고 또 비유하는 겁니다. 가볍게 떠올라야지 곧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꼴은 모습. 자,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삶의 자세를 떨어졌지만 다시 튀는 공이 되어 살아봐야 되겠다는 도치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살아봐야지는 삶의 의지.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지규법이 주로 쓰였고요. 그런 속성을 이용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말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뭐 나올 것도 없어요, 거의. 내적 준거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나 나왔고 고등학교 때 너는 내신에서 나왔나? 가끔가다 내신 대비 문제 풀 때 나오긴 하죠. 내적 준거는 작가와 연관짓지도 않고 작품이 창작된 시대적 배경과도 연관짓지 않고 독자와도 연관짓지 않는 해석을 얘기를 합니다. 그 밑에 뭐 준거는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준거는 어, 기준과 근거를 줄여서 준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뭘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감상을 할 거냐? 작가의 정보 빼고 시대적 배경 빼고 독자와도 관련성 빼고 작품 그 자체만 가지고 따지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거는 없고 저 외적 준거, 내적 준거 반대말이겠죠? 외적 준거는 보기로 줍니다. 맞아요. 내재적 관점, 외재적 관점 그 얘기하는 건데요. 이 시는요.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두 개 연식, 두 개 연식, 두 개 연식 묶어서 볼 수 있습니다. 뭐뭐한 일이냐, 뭐뭐한 있냐 이런 식으로. 자, 제목은 들길에 서서입니다. 간단하게 보면요. 화자는 현재 저물어 가는 들길에 서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기를 잠깐 보죠.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듯 내 머리 위에는 못합니다.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나와 푸른 산, 흰 구름과 푸른 하늘 뭐 이런 식으로 하늘을 향하고 살림처럼 이게 지급법으로 쓰였으니까
두 팔을 드는 게 얼마나 순간일이란 얘기예요.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한 젊은 산맥으로 삼고 끝없이 부절히 끝없이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둥근 지부를 밟았으니 푸른 산처럼 얘가 지금 보면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보면 이 산이 나의 롤 모델인 것처럼 여겨져요. 얘처럼 산처럼 그렇게 사는 것.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이 말은 나의 생활은 어때? 기쁜 거야, 슬픈 거야? 일단은 슬픈 거죠. 기쁘면 이런 말을 아예 하지도 않겠지. 슬퍼도 좋다는 건 부정적 현실을 비록 부정적이지만 좋다는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죠. 요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나가 점점 어두워져 가는 들길에 혼자 서 있는데요. 저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뻗치고요. 저 땅을 지구를 향해 두 다리를 내뻗어서 디딥니다. 그 말은 나 두 팔 멀쩡하고 두 다리 멀쩡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것을 여기선 숭고하다라고 고귀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두 다리로 디디는 걸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 다리가 없었나요, 이 사람은? 음. 점점 날이 저물어가면 나중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밤이라는 어두운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부정적인 그래서 점점 어려워져가는 현실이 되는 듯한데 밤이 되면서 밤으로 이제 흘러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은 이유가 뭐죠? 팔다리 다 있었는데. 팔다리 멀쩡하고 또 뭐가 멀쩡해? 아니 여기는 팔, 여기는 다리, 여기는 뭘까요? 눈. 어떻게 알아? 오케이. 눈이란 단어는 안 나왔지만 지난번부터 왜 이러지? 우리 동광이 잘하지? 눈 찍는 거 같아요. 자, 푸른 별을 바라보는 건 당연히 뭐가 멀쩡하기 때문일까? 그래. 단어는 안 써있지만 두는 멀쩡하니까 이것은 또 거룩한 일이다. 그래서 나는 정말 가진 것 없나 봐. 정말 가진 것 없나 봐. 잘 생각해 봐. 아무것도 없으면 어때? 팔, 다리, 두는 멀쩡하면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살만해. 견딜 수 있어. 이런 겁니다. 거의 삶의 막바지까지 코너까지 몰린 것 같은데요. 음. 여기는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긍정하는 거고요. 할수 있잖아요. 자, 이제 표현 기법 들어갑니다. 수사법. 수사법은 와. 범죄 수사? 아니라 수사법은 왜? 언제 수사? 말을 꾸민다는 뜻입니다. 수사는 말을 꾸미는 법. 표현법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자, 표현법. 이런 아재 개그가 갑시다. 보통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구분하는 문제는 안 나와요. 표현법은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보통 선지에서는 표현 기법을 사용하여 뭐뭐를 표현하고 있다를 물어봐. 자, 그랬을 때
표현 기법의 사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라고 여기는 써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발생되는 효과나 의미를 확인하는 게 1번. 그 다음에 표현법 확인하는 게 2번. 이게 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비유적 표현이요. 자, 비유적 표현은 그 여기다 한번 써봅시다. 자, 똑같은 사물을 사용하더라도 이 사물을 진짜로 볼 수 있느냐, 진짜로 볼 수 없느냐에 따라 진짜로 봐도 되는 사물을 뭐라고? 그것을 우리가 상징이라고 합니다. 진짜로 볼 수 없는, 진짜로 보면 이상해지는 그 사물을 우리는 뭐라고 봐요? 그걸 우리가 비유적으로 쓰였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추상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사물 자체는 구체적이고 감각적이고 경험적인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는 소재인데 그 어? 구체적, 구체적 또 여기 경험적. 근데 경험적이라는 단어는 선지에서는 잘 안 쓰여요. 음. 얘랑 좀더 더 구체적 감각적과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게 회화적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야, 저게 진짜 나오는 걸 어떻게 해? 그다음에 묘사적 이런 것들이요. 묘사? 대상을 그림 그리듯이 표현하는 게 묘사적입니다. 이때 그림은 시각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 자, 그럴 때 그렇게 쓰인 사물을 자, 비유는 유사성의 근거에서 얘가 되는데 이때 그렇게 쓰인 사물을 진짜로 볼 수 없는 사물을 우리는 보조 관념이라고 얘기하고요. 상징, 진짜로 볼 수 있는 그 사물, 이러든 저러든 얘도 보조 관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를 기준으로 누가 무엇이 해당하는 거. 얘를 기준으로 누가 무엇이 해당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얘를 원관념이라고 부른다. 원관념 찾는 방법은 이렇게 찾는 겁니다. 원관념 이렇게 찾는데 상징은 원관념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없는 경우가. 그래서 잘 찾지 못해요. 근데 비유는 그 원관념이 직접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한 번 더 가. 이러한 비유에는 비유라는 개념은 카테고리가 되게 큰 카테고리여서 이 안에 뭐뭐 있어요? 직유, 의인, 은유 등등등. 대유까지도 있습니다. 세 가지는 최소한 알아두시되. 직유는 그 진짜가 아닌 사물에 뭐뭐 쓰입니까? 처럼, 같이, 오케이, 듯이, 인양 이렇게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안 붙어 있다 비유인데 자, 비유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진짜로 볼 수 없는 사물이 쓰였을 때 구체적으로 더 물어본다면 비유인지 받고 지규가 아니면 의인인지 확인합니다. 사람이 아닌 걸 사람만의 특징으로 표현하는 거. 사람만의 특징이어야 됩니다. 다른 동물도 공유하는 특징이면 의인법이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면 나머지 뭐가 돼요? 은유가 되는 겁니다.
자, 보죠. 시간이 얼마 안 되었어. 그냥 잡아. 나의 지식이 독한, 지독한. 이때 이 지독한이라는 건 어떤 치열한 뜻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회의는 뭐냐면 의문, 어떤 질문도 구하지 못하고. 네, 또한 삶의 애증은 뭐죠? 애는 사랑, 증은 증오, 미움. 다 짐지지 못하여. 짐지지 감당하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죽을 것 같을 때,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일 때. 병든 나무처럼 지급법 굳이 안 써도 되죠?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가자. 청유. 자, 그래서 청유형 어조인데 원래 청유는 우리라고 해야 되는데 나는 가자라고 하니까 내가 나에게 아까 명령도 했지만 내가 나에게 지금 청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강한 의지. 제목이 생명의 선대요. 는 글. 생명은 생명의 본질에 대한 글. 뭐 이런 뜻입니다. 말이 어렵죠. 한자도 많고요. 보세요. 아라비아가 한자로였네. 아라비아. 원래 영어식 발음이겠지만 그거를 한글 옛날에 한문으로 쓸 때 한문으로 음차한 거죠. 어쨌든 뭐 당근 뺀건 없어요. 아자가 무슨 아자예요? 아시아 할 때 아자를 이 아자로 씁니다. 발음 때문에. 발음 때문에. 응? 이거는 라는 칼로 자르다의 뜻의 라입니다. 그만하자고. 변줄 비 비교할 비자고요. 됐다고 아까 아랑 똑같잖아. 똑같은 모양이잖아. 아라비아. 아싸 아싸라비아. 오.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닭다리 잡고 뜯어 잡아봐. 자, 다시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자, 나는 언제나 굿맨입니다. 시에서. 그럼 이 아라비아의 사막이라는 것은 좋은 장소. 부창. 음, 좋은 맞지. 내가 가고자 하는 장소니까 이곳은 생명 배고파.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장소인 거죠. 생명이 부대낄 때 찾아가는 장소. 뒤에 나오는 내용 보면요. 절대 좋은 곳이 아닙니다. 완전히 혹독한 환경에 뜨거운 태양과 모든 것이 죽어서 살 수 없는 공간에 찾아가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소중함을 느끼려. 우리 그런 거 하지 않아? 그런 거 하지 않아? 그 극기 훈련 막 일부러. 그런데 가서 진정한 나의 모습을.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극단적인 수련. 폐관 수련. 오케이, 그런 것처럼 극단적인 수련의 공간인 거야. 그곳에 가서 진정한 나의 모습을 되찾고자 가는 거야. 전체 내용은. 근데 여기서 잠깐만 볼게. 자, 못하다 있지. 못하다에 걸리는 건 다 긍정적인. 하고 싶어 하는 거야. 하고 싶은데 못이 쓰였다는 건 그러지 못하는 부정적인 상황이라는 거야. 뭐가 좋은 거야? 내 지식을 통해 아주 지독하고 치열한
질문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거야. 예.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 감당하고 있을 때 감당할 수 있을 때가 좋은 거죠.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바로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는 때. 그럴 때 나는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더 갈게요. 네. 와, 어딜 가? 몇 개 더 해요? 여기에서 45분인데요? 여기까지 해봅시다. 여기까지. 예? 얼마 안 돼? 완전히 초스피드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자, 우리 너네 관동별곡 아직 안 배웠지? 너네 관동별곡 배우게 된다, 2학기 때. 잠깐만, 교과서에 있나? 2배속으로 해줄 수 있나요? 2배속. 자, 빨리 할게요, 그러면. 자, 백천동. 자, 금강산 놀러 간 겁니다. 만폭동에 돌아가니. 자, 만폭동이 지명이에요. 그런 여행 장소에 만폭동이라는 여행 장소를 갔는데 폭이 왜 있을까요? 터진 거. 터지는 거예요? 자, 자연 풍경 중에. 폭포. 자, 폭포입니다. 아, 네. 되게 아쉬운 시간이. 폭포. 그래서 거기 폭포를 봤더니 그 폭포의 모습이 어떠냐? 자, 폭포가 무지개 같아요. 아니라 은 같은 무지개, 옷 같은 용의 꼬리, 무지개 같고 용의 꼬리 같고 폭포가 떨어지는 모습 머릿속에 상상해봐. 섞어돌며 뿜는 소리 심리까지 울리니 들을 때는 소리로 귀로 들을 때는 우레. 천둥. 천둥 번개 같더니 직접 눈으로 보니 뭐야? 눈. 있어요. 스노우 같구나. 자, 폭포는 빠져 있지만 폭포는 뭐다? 무지개다. 폭포는 용의 꼴이다. 폭포는 우레다. 폭포는 눈이다. 무슨 폭? 진짜 무지개야? 비유법. 비유법. 자, 비유 중에 뭐? 은유입니다. 자, 은유 쓰였고요. 여기 줄도 은유 쓰였고요. 대꾸도 쓰였습니다. 대꾸도 쓰였죠?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 하나 더요. 여기에는 직유법도 쓰였네요. 뭐 때문에? 뭐뭐 같은 때문에.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예. 직유법. 원관념은 뭐야? 예. 원관념이요. 예, 원관념은 나와 있진 않지만 폭포입니다. 됐습니다. 자, 잠깐 다음으로 넘어가죠. 갈 거야. 잠깐 여기 들을 때는 멀리서 원경 눈에 안 보이고 소리로 들을 때 멀리서. 그리고 눈으로 보는 건 가까이서 볼 때 근경. 근경. 뭔 소리야 또. 자, 여기에서 직유, 은유 정도 알아두시고 의인법이 안 보이네.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고. 대유법은 안 할게요. 자, 의인법 갑니다. 아, 의인법 따로 나왔구나. 자,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기린. 아이, 제목 뭐야? 자, 사슴이야. 뭐뭐했구나. 뭐뭐여. 이거 영탄법이에요. 너라고 얘기하네요. 아니야. 자, 너예요. 너 의인법 쓰였습니다. 관이 향기로운 왕관 같은 관이요. 사슴은 뿔 있잖아요. 그쵸? 그것을 관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기는 은유. 사슴의 뿔을 관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귀족에 포함됐던 종족 아니었더냐 너는. 자, 이때 이 슬픈 감정은 사슴이 스스로 느끼는 감정일 수도 있지만 관찰하자인 나가 보고 그 짐승을 슬프게 바라보는 눈일 수도 있겠죠. 네. 이때 감정은 그렇습니다. 왜 슬프게 여기느냐? 왜 슬프게 여기느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속에 자기의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잃어버렸던 전설을 생각하고는 어찌할 수 없는 향수, 그리움에. 어떤 그리움? 과거에 잃었던 전설. 그 전설의 내용은 뭘까요? 과거, 자신의 멋있는 모습. 제 높은 음, 종족이었던. 더운데. 갈 거잖아. 자, 내가 추웠어. 잃어버린 거죠. 상실한 거지. 그리고 먼 산을 바라본다. 그래서 사슴이 먼 산을 바라보는 이유는 뭐에 빠져서? 자신의 그리움. 그 과거에 대한 그리움으로서의 행동으로 보고 나라는 화자는 거시기하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관찰하고 있어요. 그 사슴에 대해 연민, 안쓰러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음 거로 갑시다. 자, 무등산 한 줄기, 활개는 줄기가 매는 산이 동쪽으로 뻗어 멀리 떨어져 나와 재월봉이라는 봉우리가 되었는 거는 무변대하는 넓은 들판 변이 없어요. 가장자리가 없을 정도로 넓은 들판에 무슨 짐작 생각하느라 일곱 구비가 한데 뭉쳐서 우뚝우뚝 버려놓은 듯 펼쳐져 있는 듯하다. 드시니까 지교이긴 한데 자, 이 재월봉이 뭔가를 생각하느라 일곱 구비가 한데 일곱 개의 골짜기가 뭉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럼 짐작하는 것의 주체가 누구야? 재월봉이니까 예. 사람이 아닌 걸 생각은 사람만 합니다. 그래서 의인법 쓰였다는 얘기입니다. 별로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요. 그냥 그런 것만 알아두시고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서리법 들어가죠. 네. 오케이. 버리지 말고 놔줘. 가져가면 꼭 가지고 와야 돼.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했어. 민주야, 여기까지 수고했다. 받겠지? 이따 8시? 고생했어.